시작할게요. 지난주는 비열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앞에 열의 이동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비열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열팽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열팽창 자체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것도 하나 한번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나오면 뒷단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양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66페이지에 있는 온도와 입자부터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자들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높은 온도다. 그러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온도다. 그러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게 온도라고 그랬고, 온도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그다음에 미국에 쓰고 있는 화씨 온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0도에서 100도씨까지를 물에 어느 전부터 끓는 전까지 100등분한 거를 우리가 섭씨 온도,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온도가 되겠고요. 과학에서는 이제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해가지고 입자의 움직임이 0이 되는 온도를 이제 0켈빈이라고 하고, 이때가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부터 1도 단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표현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고 과학이나 기술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라는 게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겠죠. 그리고 점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래서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열평형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이제 어떤 온도가 될 때 일정한 온도가 꾸준하게 이어질 때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양을 우리 뒤에서 열량이라고 해요. 뒤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열평형이 뭔지만 잘 아시면 되고요. 68페이지에 있는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셋 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의 물질, 대류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쇠를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쇠에서 한 부분이 달궈지면은 쇠를 따라서 금속을 따라서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입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열을 옆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비교한다면 책을 어떤 학생한테 주면 다른 학생은 또 뒤로 계속해서 넘기는 방식, 그래서 책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열의 전도도가 높다라는 보통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의 전도도도 높고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선 같은 데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금속이 아닌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나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물질이 굉장히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열을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자들이 열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보통 액체나 기체가 순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이제 대류한다라는 거고요. 대류 현상은 앞으로도 뭐 날씨 같은 데서 많이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류라는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뜻해진 혹은 뜨거워진 물이나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고, 차가워진 물이나 공기는 무거워져서 하강한다. 그래서 뜨거운 거는 상승하고 차가운 거는 하강하면서 서로 간에 순환한다. 이게 이제 대류를 간단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뒤에서 나오는 비열에서 나오는 해류풍이 있었죠.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거. 그건 아직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은 태양빛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주는 진공 상태고 물질들이 거의 없는데 태양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물질의 도움 없이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모든 물체들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자신의 온도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000켈빈에 해당되는, 6000켈빈이면 6000도씨 정도 돼요. 높은 온도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거고요. 우리 사람들도 37도씨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의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비열로 돌아가시면요. 비열은 이제 80페이지고요. 처음에 이제 열량이 나와 있고 비열이 나와 있는데, 열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양을 열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질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질량이 많다는 거는 물이 예를 들면은 라면 2개를 끓이는 거랑 라면 1개를 끓일 때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는 라면 2개를 끓일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열량도 크고요. 열량은 열이 이동하는 양이에요. 열이 이동하는 양, 열량. 그래서 열량은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도 변화에도 비례를 해요. 10도씨 올리는 것보다는 20도씨, 30도씨, 100도씨 올리는 게 열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량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열량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 질량과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열은 꼭 기억해 주시고, 비열은 별표에 놓자고 그랬잖아요. 비열은 어떤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요. 물질마다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열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량과 온도 변화에만 이제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열이라는 거는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요. 그럼 어떤 물질마다 이동하는 열량을 구하시오 하시면,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열량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정리한다면 물질마다 다른 비열에다가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열이라는 거는 물질마다 다른 가지고 있는 값이고요. 어떤 물질마다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이 열량에다가 이제 질량값과 이 질량값과, 이건 1kg 기준이잖아. 1kg당.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몇 킬로가 있고 혹은 몇 g이 있고, 그 다음에 1도씨당 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몇 도가 필요한지, 한 10도를 올릴 건지 50도씨가 올라가는 건지를 정의한 값이 우리가 이제 열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값이 비열이 되고요. 그래서 비열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지난주에, 예를 들면은 물 같은 경우는 1로 가장 크다고 그랬었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 값이 가장 큰 게 대부분, 거의 큰 게, 비열이 큰 게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경우는 물의 절반이나 0.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모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고 굉장히 빨리 식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열값이 굉장히 작은데 0.2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래는 0.2,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1, 이 정도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래와 물의 비열차가 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해류풍이었었고요. 낮에는 이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해풍,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유풍이 부는 이유가 비열차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그래서 열량이라는 거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물질마다의 비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열량에는 비례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질량과 온도 변화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온도 변화에는 반비례. 그래서 질량이 많다는 거는 비열이 작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질량이 작아도 금방 끓는다. 그런 거는 이제 비열이 큰 경우는, 질량과 비열이 반비례하는 경우는 질량과 온도 변화는 비열이 반비례하고 등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열량은 킬로칼로리가 되겠고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킬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는 도씨가 되니까 단위가 물질마다의 비열값이라는 거는 킬로칼로리 당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식을 기억하셔도 되고 요걸 한번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열량이라는 거는 열이 이동하는 양이니까 물질마다 기본이 되는 비열값이 있고 요거는 이제 보통 주어져요.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열량이라는 거는 질량 많으면 많을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량값이고요. 온도 변화는 클수록 열량도 많이 공급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열은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겠지만 열량이라는 값은 질량하고 온도 변화고 비례하는 값이다. 이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열량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80페이지에 있는 3번 이제 비열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비열은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값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모래, 뭐 기름, 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마다 다른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인 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 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씩. 그리고 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에서 비열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이제 물이 대부분이잖아요. 물이 한 60-70%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37도씨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들이 항상 물이잖아요. 물이 이제 우리가 열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겨울에도 항상 37도씨, 그 다음 여름에도 항상 37도씨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물의 비열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 같은 경우는 바다가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구 표면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연평균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해류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 이제 낮이에요. 낮에 해가 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육지, 모래가 되겠고 바다, 물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해에 의해서 빨리 가열되는 곳이 이제 여름에 백사장 다 놀러 가봤을 테니까 해수욕장 육지,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을 딱 닿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약간 미지근하잖아요. 여름에 그치?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은 덜 가열되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많이 가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바다나 물 쪽에서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가열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에 비해서 물이 상대적으로 덜 뜨겁기 때문에 차갑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물 쪽은 바다 쪽은 공기가 하강하고요. 모래 쪽은 뜨거우니까 상승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한다고 했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바다 해자 서서 해풍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밤인데요. 자, 밤에는 육지에 비해 육지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조금 뭐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요. 물 같은 경우는 덜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래에 비해서 물이 조금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물 쪽은 바다 쪽은 공기가 상승하고 육지 쪽은 공기가 하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밤에는 이제 육풍이 분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바다에 놀러 한번 가보시면 낮에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짠내 나는 바람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고요. 밤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이제 우리 산이나 뒤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의 비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으니까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었고요. 요거를 우리 이제 계절로 취한을 했을 때는 그리진 않을 건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고 했었었고요. 바다 쪽에서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에서 중국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북서계절 분이고 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만 한번 잘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80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제 비열을 활용해서 비열이 큰 물질을 이용한 예와 비열이 작은 물질을 이용한 예가 이제 보통 지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는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동차 냉각수라든지 냉각수 같은 경우는 빨리 얼는 걸 방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찜질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찜질팩이 빨리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용해가지고 오랫동안 따뜻한 물을 유지한다. 냉각수도 마찬가지고 찜질팩도 마찬가지고 물이 비열이 큰 거를 이용한 예가 되겠죠.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는 뭐 요리 도구라든지 요리 도구 같은 경우는 빨리 끓게 해야 되잖아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 아니면 냄비 같은 경우 뭔가를 빨리 끓고 굽고 튀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금속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방용 온수관 같은 경우도 열을 빨리 전달시켜야 되니까 금속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플러스 강의 4번 보시면 비열이 큰 뚝배기 돼 있는데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빨리 공급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끓여야 되니까 뭔가를 구워야 되니까 비열이 작은 금속을 사용하는 거지만요. 뚝배기는 좀 다르죠. 찌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삼계탕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열을 오랫동안 뭔가를 따뜻하게 보관시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기를 이용한 뚝배기를 사용한다는 거지. 그런 예를 한번 우리가 배웠었어요. 오늘은 이제 82페이지에는 열팽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열팽창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비열이라는 거는 뭔가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잘 생각해 보실게요. 열팽창이라는 거는 이제 밑줄에 하세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입자가 운동을 할 때 그 열을 얻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자가 열을 잃으면 둔해지면서 입자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다가 열을 잃으면은 둔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열을 얻었어요. 그럼 입자들이 거리가 이제 벌어지겠죠. 입자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이제 조금 벌어지겠죠. 고체 상태의 물질들도 서로 간에 입자들이 붙어는 있지만 열을 가하면 이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서 조금은 벌어져요. 조금, 아주 조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순으로 입자 사이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입자와 입자끼리 쭉 이어져 있다면 조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cm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길이가 증가하는 거고 입체적으로는 길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길어지면 이제 부피가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과 열팽창에서요. 오른쪽 불 보시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입체적인 면에서는 부피가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한다.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길이가 증가하고요. 증가하면 넓이와 부피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화살표 옆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가 돼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체는 입자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체는 팽창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액체는 고체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물은 굉장히 멀리 퍼져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도 더 많이 팽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액체에 비해서 훨씬 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팽창한 정도가 커요.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팽창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이 다음에서 보통 고체하고 액체에서의 팽창 정도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팽창 정도는 고체 상태보다는 액체 상태가 크고요. 그냥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두 개를 표시내면 훨씬 더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기체 상태가 훨씬 더 이제 열팽창 정도가 크다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입자 모양으로 본 고체 열팽창에서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딱 일정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딱 있고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조금 팽창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입자 모양으로 보는 액체 열팽창인데요.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에 비해서 조금은 불규칙한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자 사이가 조금은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을 가했을 때는 팽창 정도가 조금은 고체보다는 더 멀어진다. 왜냐?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액체보다는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훨씬 활발하게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것 같고요. 이제 열팽창의 활용을 한번 보시면 그 위에 3번 한번 먼저 볼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하게도 에탄올과 이제 물을 비교했을 때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약간 비열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의 값이 크기 때문에 뭔가를 열을 공급하는데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니까 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물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적은 열로도 이제 입자 사이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탄올이 이제 물보다 열팽창이 큰데 그 이유는 약간 비열하고도 관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마다 다르다. 열팽창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열팽창을 활용한 예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금속을 많이 다루고요. 바이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메탈에서 바이는 숫자 2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접두어로 바이를 쓰면요, BI라는 소리가 되겠고 바이는 이제 숫자 2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 두 개를 이용한 합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기구 같은 데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속 두 개를 이제 합금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사용하고요. A라는 금속하고 B라는 금속을 쓰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크고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팽창 정도가 큰 쪽이 더 많이 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금속에다 가열을 해요. A가 만약에 B보다 더 많이 휜다고 생각하면요,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거는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좌우로 길어지면 이렇게 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면 A는 더 많이 길어지고요, 얘는 더 많이 길어지고 B는 덜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래서 가열한 후에는 A는 B에 비해서 더 많이 휘고요, B는 이제 적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이용해서 금속이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한 게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 도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건물마다 있는 화재 경보기 있죠. 여기 이제 동그랗게 생긴 이게 화재 경보기거든요. 요 안에도 이제 바이메탈이 들어 있어서 회로를 연결시켰다가 떨어졌다가 회로 연결시켰다가 하는 예가 있는데 그건 지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바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해주고 넣으시고요.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A가 더 많이 휘고 B가 적게 휘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밑에 있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위에 있는데 밑에서 이제 팽창을 했어요. 가열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열을 똑같이 공급받은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많이 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적게 팽창한 쪽은 이제 적게 펴서 이제 위쪽으로 갔는데 어차피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휜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열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수축을 이제 만약에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시키면 또 동안이 이제 반대가 돼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가 또 되기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바이메탈을 냉각시킬 경우 해서 3번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과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이번엔 수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식었다가 다시 얼음으로 수축을 시키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큰 애들이 더 많이 휘어서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수축해서 더 많이 아래쪽으로 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림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밑에 이제 바이메탈을 활용한 전기 주존자와 바이메탈을 활용한 화재 경보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전기 주존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을 넣고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물 끓고 저절로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요런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이런 것들이 보통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기 다리미 예를 보시면요. 화살표 옆에다가 회로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면 회로가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회로가 딱 폈다가 해서 회로가 연결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물을 끓였다가 하는 과정 제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단락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가 밑에서 이제 우리가 불이 났어. 불이 나면은 밑에서부터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장을 가열시키겠죠. 그러면은 이 볼록한 화재 경보기 아닌 바이메탈이 이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뜨거워지면은 얘가 더 많이 혀서 이렇게 단락이 연결되고 단락이 연결돼서 화재 경보기 뭐 학교 같은 데서 실험하면서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불을 딱 켜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소리로 확인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단락이 끊어져 있다가 불이 나면 단락이 딱 연결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화재를 경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제 화재 경보기에 사용되는 바이메탈이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단락이 연결돼 있고 온도가 낮을 때는 단락이 끊어져 있는 게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열팽창과 우리 생활에서 가스관이라든지 다리 이음새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 다 금속으로 돼 있죠. 가스관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이제 가스가 이제 공급되는 곳인데 따뜻한 가스는 아니고 가스가 공급되는 관인데 관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돼 있으면은 여름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 늘어나면은 얘가 이제 늘어나다가 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끊어지면은 가스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금속 관을 이런 식으로 디귿 혹은 뭐 리을자형으로 이제 배치를 해요. 미리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다리 이음새인데요. 다리 이음새도 보시면 금속이 이렇게 꽉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름에 금속이 좀 늘어났을 때 미리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딱 붙어 있으면 늘어나거나 겨울에 추워서 이렇게 수축됐을 때 여기가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이런 이제 금속을 이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공간 혹은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비슷한 얘가 이제 우리 철도도 있는데요. 지하철이라든지 기차, 철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일단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철로가 이렇게 조금씩은 끊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름에 늘어났을 때 얘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으면은 얘가 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씩 단락을 구간마다 조금씩 끊어놔요. 그러면 얘가 여름에는 늘어났고 겨울에는 수축되는 것을 조금씩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도 단락을 조금씩 끊어놓는 이유도 열팽창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있는데요. 콘크리트 건물 안에 콘크리트로 된 이제 콘크리트는 돌과 자갈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시멘트에다가 돌 자갈을 섞은 게 콘크리트인데 거기 안에다가 철근을 좀 넣어놔요. 철근을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뭐 철근이 없고 돌만 있을 때는 얘가 여름이나 겨울에 찢어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을 넣어놓으면은
얘가 철근이 늘었다가 줄어들다 하면서 이제 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철의 열팽창 정도가 큰 걸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유리 조리 도구가 있는데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내열 유리라는 거는 강화 유리, 그래서 열에 강하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열팽창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는다 되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열팽창이 작기 때문에 뭔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열팽창의 다른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예를 한번 쭉 볼게요. 여름철에 이제 전기줄이 늘어지고 겨울철에는 팽팽해진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빗줄에 넣으세요. 이게 많이 볼 수 있는 예가 되겠고 지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도시에서는 이렇게 전기줄들이 전신주가 없으니까 잘 못 보시겠지만, 시골 같은 데만 가셔도 이제 전기줄이 많이 아직은 있거든요. 지상에 이제 전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전신줄이 있고 전기줄이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만약에 전선들을 일렬로 쭉 연결해 놓으면은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되면서 얘네가 끊어질 수 있거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 지역에 이렇게 전선이 끊어지면은 정전이라든가 큰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선을 좀 느슨하게 길게 좀 해서 좀 늘려놔요. 그 이유가 여름엔 좀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되더라도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길게 늘어놓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있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철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철로만 돼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조금은 길어지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조금은 낮아지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치과를 또 가보셨을 텐데, 충치 치료할 때 넣는 충전재, 이제 치아와 열팽창 정도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다 돼 있고요. 만약에 치아와 열팽창 정도와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은 이빨에 큰 무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늘어나거나 좁히면서 이빨을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아직은 많이 안 해봤겠지만 설거지를 해보면요, 허개진 이제 그릇들이 물과 물 사이에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과 물 사이 때문에 그 그릇과 그릇 사이에 물이 딱 들어있으면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요,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쉽게 떼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깡통 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금속으로 된 거. 딸 때도 잘 안 따지면은 뜨거운 물을 좀 부어놓으면은 이게 조금 팽창되면서 조금은 따기가 쉬워지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 속에 있는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액체가 가리킨 눈금이 올라간다 되는데, 유리 온도계는 어느 정도 다 보셨을 텐데요. 유리 온도계 밑에 유리 온도계는 길쭉한 막대에 아랫부분이 동그랗게 해서 부두부라고 해서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빨간 알코올들이 들어있잖아요. 알코올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시면은 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액체가 팽창을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내 체온만큼 맞춰서 쭉 올라가지. 이게 이제 액체를 이용한 열팽창의 예가 되겠죠. 유리 온도계. 그리고 음료수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료수병에 그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음료수 많이 드실 테니까 한번 꼭 보시면요, 음료수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거든지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든지 항상 가득 차 있지 않고요. 음료수의 한 이 정도를 윗부분은 좀 비워둬요. 왜냐면은 여기가 액체가 만약에 여름에 팽창해가지고 위로 이제 치솟을 거 아니야. 너무 꽉 채워두면은요, 여기 이제 뚜껑 부분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조금 비워두는 거 한번. 그 이유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팽창 때문에 뚜껑이 상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7, 8, 90번 한번 풀고요. 뒤에 실험만 한번 보고 칠게요.
7번 볼게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따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다를 때 물질의 열 팽창한 정도는 이제 달라지고요. 물질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팽창할 수 있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닌 물질들, 예를 들면 나무나 고무 같은 애들은 덜 팽창하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의 열 팽창 정도가 크다. 액체는 고체에 비해서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 팽창 정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리고요, 물은 에탄올보다 열 팽창 정도가 작아요. 그 이유는 이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9번은 금속의 열 팽창 정도를 비교하시려 되어 있는데요. 이제 A가 더 많이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A, B 돼 있는데요. 밑에서 이제 가열을 했는데 어디가 더 많이 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A는 이렇게 더 많이 휘어 있고 B는 적게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가 B보다 열 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A가 C보다 크겠죠. 더 많이 휜 쪽이 열 팽창 정도가 큰 쪽이에요. 그래서 B와 C를 보시면요, C가 B보다 큰 거네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A는 C보다 크고 C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열 팽창 정도가 크면은 더 많이 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번은요, 열 팽창과 관련된 현상 돼 있고요. 달이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네. 여름에 더 늘어나서 이제 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음새에다가 틈을 둔다고 했었고요. 5가 되겠죠. 불 위에 둔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돼 있는데요. 요거는 열의 이동에서 전도 방식이 되겠죠. 열 팽창은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2번 X. 3번 전깃줄이 여름철에는 이제 늘어져 있는 이유가 일부러 좀 길게 늘어놓는다고 했죠. 열 팽창 정도가. 보통 이제 전깃줄 같은 경우는요, 전깃줄 안에 뭐가 들어가면 굴이나 알루미늄 선이 들어가요. 금속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전기를 잘 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속이 들어가는데 금속은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늘어놓는다고 했죠.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진다. 이 현상은 앞에서 우리 했었던 열평형 상태가 되겠죠.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이 만나서 미지근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 열평형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OX가 되겠고요. 84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액체의 비열 비교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프만 잘 기억하세요. 식용유는 비열이 0.5 정도 됐었고 물은 비열이 1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이 기울기가 낮다고 그랬어요. 두 물질 A와 B가 있는데 여기가 시간이고 온도 변화인데요. A가 B보다 A는 온도 변화가 크잖아요. 한 어떤 시간 동안. B는 온도 변화가 적잖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A가 B보다 비열이 작다고 그랬죠. 비열을 비교했을 때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낮고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크니까 기울기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열을 보셨을 때 기울기가 낮은 쪽이 별이 큰 거다. 우리 일반적인 그래프만 봤을 때는 A가 뭐든지 커 보이지만 비열을 생각할 때는 B가 더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넘겨주시고 86페이지에 있는 이제 액체의 열 팽창 비교 실험만 한번 보고 싶게요. 자, 왼쪽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요. 파란 색소를 넣었어요. 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탄올을 넣고 빨간 색소를 넣었어요. 물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군데에다가 유리관을 꽂은 고무 막대로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막고요. 액체 처음 높이를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삼각 플라스크 아래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죠. 그러면은 점점 가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4번에 이제 유리관에 올라온 액체 높이 변화를 관찰하고 비교한다 돼 있는데요. 밑에 이제 결과 볼게요.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리관 속의 액체 높이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액체는 점점 팽창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물보다 에탄올의 열 팽창 정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요,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열팽창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물보다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 변화는 물보다 에탄올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높이를 기준으로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물보다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커서 온도가 조금만 가열돼도 물보다 더 많이 팽창하는구나 라는 거, 에탄올이 물보다 더 많이 팽창하는 걸 이제 비교한 거죠. 물보다 에탄올 열팽창 정도가 더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정리는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금속 막대 열팽창 비교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철하고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이제 각각 한 군데다가 두고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바늘을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철과 구리, 알루미늄 비교했을 때 철, 구리, 알루미늄 순으로 알루미늄이 더 많이 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구리가 철보다 더 많이 휘었는데,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철 순으로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도 종류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88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두 물체의 같은 열량을 가는 경우의 온도 그래프에서 A와 B를 봤을 때 방금 지난주에 안 봤구나.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요, A는 온도 변화가 크고 B는 온도 변화가 작잖아요. 그래서 A가 온도 변화가 A와 B를 비교했을 때 요거는 요거랑 비슷한 건데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큰 쪽이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작은 쪽이 온도 변화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는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비열이 크고 A는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비열이 크구나라는 거, 온도 변화가 크니까 A는 비열이 작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식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밑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는 경우 온도 그래프에서는요, 이제 이것도 열평형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해 본 거예요. 이거를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88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